이제는 좀 신경 써서 세 가지 질환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 세 가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제일 흔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으면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뭐 한 8, 90%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동네마다 오는 환자분들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공황장애도 많고 뭐 원래 그렇잖아요, 뭐 강박증도 많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하면 정신과의 이제 주요 질환이긴 해요. 우울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은 아까도 살짝은 말씀드렸는데 우울한 기분이 하루 중에 대부분으로 2주 이상 이렇게 가고요. 식욕의 변화, 수면의 변화라고 써놓은 건 식욕이 엄청 많아지고 수면이 엄청 많아지기도 하고요. 식욕이 엄청 줄고 수면이 엄청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못 먹고 못 자고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지는 것도 우울증에서 와요.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죄책감이 매우 들고요. 이게 다 허무한 것 같아요. 무가치감이 들고요. 그리고는 한절부절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되게 처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활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중에 뭐 4가지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울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보통 설명드리는데 기분하고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3가지가 기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립니다. 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도파민은 행복할 때, 막 사랑할 때 나오는 뿜뿜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 감정조절 중추에선 도파민이 나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고 해요. 도파민이 쭉쭉쭉쭉 나오는 쾌락 중추에서 이렇게 잘 나오면 이제 행복하긴 하는데 얘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만드는 걸 우리는 또 이제 중독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도파민을 내려고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파민은 즐거움, 행복, 쾌락 이런 거랑 상관이 있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이랑 상관이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식욕도 조절이 되고 수면도 조절이 되고 요 세로토닌은 이렇게 좀 편안한 거랑 상관이 있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내가 지금 빠릿빠릿하고 생각하고 이제 주의력이 유지되고 각성하고 이런 거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3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고 편하지가 않고 그냥 자꾸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우울증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죠. 요 3가지를 다 올려주면 우울증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3개를 다 올려 그러면 어쨌든 얘네 3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면 혈압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을 개발하기가 요것만 조절하거나 요것만 조절하거나 뭐 얘만 조절하거나 뭐 이런저런 약들이 막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 있어요. 아무튼 아픈 곳에 주사도 놓고 물리치료도 하듯이 우리 정신과에서도요 이런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약물 치료도 하고요. 약물 치료 이외에 또 이제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도 병행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상담치료, 약으로 하는 약물치료 이외에도 뭐 정기경련 치료라든지 뭐 자기장 자극술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기계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조울증입니다. 양극성 전동장애라고 불러요. 양극성이라는 건 2극이 있다는 겁니다. 되게 뜨는 조증의 한 극이 있고 가라앉는 우울증의 한 극이 있고 그래서 이거 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예전에 살면서. 그리고 또 조증이 있어요. 이렇게 조증이 있었던 적이 있고 우울증이 있었던 적이 있으면 그럼 조울증이라고 비로소 불러요. 조울증은 조증 사파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진단하진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울증만 있었으면 그냥 우울증인데 언젠가부터 진단이 바뀌었대요. 나 조울증이래요 라고 하는 건 조증 사파가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일주일 이상을 조증이라는 게 그냥 단지 막 말 많아서 되게 신나고 막 오버하는 정도가 아니고 되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자신감이 과도하고 과대망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과대망상으로 인해서 진짜로 자기는 신이 되었어요. 나는 하느님이 찾고 있어요 하는 조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검증력까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들떠서 그냥 아무튼 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 같은 하찮은 미물이 나한테 말을 걸어라고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뭐 얼마나 주무셔요?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도 잘 안 잤어요. 근데도 막 쌩쌩합니다. 말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냥 단순히 말이 많아지는 것 이상으로 자기도 생각의 속도를 말이 또 못 따라가서 자기 생각은 막 또 빨리 지나가니까 그대로 말을 또 못하니까 이제 자기 건너뛰어서 말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 말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훨씬 또 빨리 달려나가서 어쨌든 그러면 말을 또 건너뛰게 되죠. 얘는 물리적으로 따라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 건너뛰기도 하고요. 막 저희가 프레셔드 스피치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쥐어짜듯이 막 뭐랄까 분출되는 듯이 어쨌든 막 말이 많아집니다. 사고가 비약되는 것도 있고요. 생각이 이렇게 건너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각은 막 건너뛰고 거기 말을 따라가려니까 말도 되게 많아지고 집중력 유지가 안 돼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되게 산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상담하는데도 자꾸 막 이것저것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막 울다가 또 어쨌든 좀 적어도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막 갑자기 엄마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과도한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이 뭐 초반에 어쨌든 뭐 이제 학원을 엄청 끊는다든지 막 차를 산다든지 뭐를 막 사요. 이렇게 막 돈도 엄청 쓰고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나가지고 막 성적으로 갑자기 되게 문란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엄청 들떠 있고요. 저희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정신이 나가면 막 꽃을 꽂고 뛰어다녀요라고 하는 게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조울증 환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증인 상태가 이제 막 즐거워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즐겁기만 한 조증이면 사실 이제 저희도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대부분의 조증은 근데 불안정한 조증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고요. 어쨌든 막 하나 꼬투리 잡히면 어쨌든 이제 폭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가끔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옷을 막 벗고 남의 차 위에서 막 펄펄 뛰고 있어요. 이러는 영상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서 저건 조증 상태인가 보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증 상태 아무튼 위험한 거예요. 입원해야 돼요. 조증 상태라는 건 바꿔 말해서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매우 들떠서 이거 우울증의 반대인데요. 신경전달 물질의 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시스템을 억누르는 약제를 써야 되기는 해요. 그리고 자해탈 위험이 되게 높아져요. 현실감 능력이 떨어져요. 이거 이제 조증 상태에도 정신 증상인 상태가 오거든요. 환청도 있고요. 하느님 목소리가 들리고요. 나는 어쨌든 하느님의 이렇게 메신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들떠서 되게 위험합니다. 대부분 입원이 필요하고 정신 증상이 자주 동반돼 있어요. 정신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건데 그렇구나. 조증에서도 환청이 있고 우울증도 심하면 환청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환청은 보통 사람 말소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긴 한데 사람 말소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우울한 내용의 환청이에요. 그리고 또 우울증 환자도 망상도 있기도 해요. 빈곤망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어쨌든 자기는 이제 다 잃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망상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증 상태에서는 과대망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우울증에서는 빈곤망상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현병은 망상, 환각, 언어가 깨어지는 것, 행동이 깨지는 것, 음성 증상 이렇게 5가지의 주요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망상은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조종 망상 이런 게 주로 있어요. 나는 어쨌든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감시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만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는 거나 관계망상은 이제 밖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식해요. 나를 이제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고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행동은 내 의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의 의지가 나한테 계속 환청을 주는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각은 주로 환청으로 나타나는데 헛것이 보이거나 뭐 헛것이 이제 없는 냄새가 맡아지거나 없는 맛이 느껴지거나 없는 감각이 느껴지는 건 조금 조현병이랑 다른 병에서 나타나는 게 많아서 주로 환청이 있는 게 조현병이고 뭔가를 막 이렇게 시키거나 지시하거나 막 진술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쨌든 저 지금 목이 마른데요. 이런 거예요. 제 환청이 야 지금 목 마르지 물 마셔. 막 물 마시다 보면 아 그래 꿀떡꿀떡 잘 먹고 있네. 이런 게 커멘트하는 양상의 환청이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되게 성가시게 말을 걸어요. 뭘 막 시키기도 하고요. 시키는 거를 안 하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아파져요. 이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커멘팅 네이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면담을 하는데 거짓말이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자기 이제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면서 자 이런 게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래요. 한청이 자기한테 에이 거짓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얼귀이치하더라고 써놓은 건 한청이 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을 해요. 나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겠죠. 막 말다툼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로 귀에 들린다기보다는 머리로 생각 안에서 떠오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가 들리세요? 라고 하면 다들 아니요, 안 들려요? 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들리세요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질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되긴 해요. 뭘 나한테 뭐 자꾸 시키는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참견하고 막 그리고 나쁘게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신호로서 또는 텔레파시 같은 어떤 생각으로서 시키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거는 수긍을 하세요. 그래서 환청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망상은 결국은 이제 뭐 관찰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내용 안에서도 엿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언어가 깨지는 건 이게 보통은 망상 환각만 두드러지는 걸 편집형 조현병이라고 하고요. 제일 흔한 타입의 조현병인데요. 편집형 조현병은 소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이랑 충분히 면담할 수 있는데 이제 언어가 깨어지는 이렇게 와해형 조현병 환자분들은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논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신조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에 없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외계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 막 이제 섞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의 장애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동 행동을 하거나 뻣뻣하기도 해요. 그 상동 행동은 대표적으로는 우리 자폐증을 연기하는 배우들한테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뭔가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는 거 같은 건 없죠. 뭐 예를 들면 뭘 꺼내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해도 설명은 잘 못 해줍니다. 보통 이런 상동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설명할 정도로 사고가 괜찮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이러고 있는다거나 아무튼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납골증이라고 뻣뻣해져 있기도 해요. 이렇게 강직형 조현병은 강직 증상이 동반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되게 옛날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팔을 올려놨더니 그냥 이대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기도 하고요. 심한 조현병 환자분들이 보통 입원실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강직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현상들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없는데 이분들한테만 있으니까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은 있는데 이분들만 없는 걸 음성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씻으려고 그러거나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그러거나 뭐 즐거우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행복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등등등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자기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요. 씻지도 잘 않고요.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잘 챙기지도 않고요.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커튼만 쳐놓고 방에 그냥 있기는 해요. 이 음성 증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들은 많고요.
초기에 음성 증상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었는데요, 우울했었는데요, 그냥 뭐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음성 증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 있어야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현병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환청, 망상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자해, 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타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보도되는 파장이 큰데 뉴스에서 언론에서 많이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들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전문가도 요즘에 많이 나와서 얘기하죠.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범죄가 일어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다. 이게 막 좀 사회가 위험한 거 아니냐, 저들을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하긴 할 텐데요. 당연히 적절하게 치료받게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발달해야 되긴 하겠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아무튼 조현병이라고 무조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공격적이게 되는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보통은 자기 혼자 너무 괴로워서 집 밖에 안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집에 찾아가면 너무 이렇게 집은 너무 엉망진창인데 그 안에서 이제 거의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만 하고 나가는 거 너무 무서워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생겨요? 라는 거에 있어서 조현병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도 분분해요. 뭐 유전적인 성향도 있다고도 하고 좀 뭐 겨울에 이렇게 뭐 바이러스에 연관되어서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라는 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냥 현상학적으로는 도파민 과잉 이론, 글루탐산 과잉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도파민이 높아졌더니 아까 도파민이 되게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했었는데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도파민이 이제 어떤 특정 부위에 너무 과잉한 상태에서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자기 조절이 안 되고 불안해하고 공격적이 되고 하더라. 이 도파민을 줄여내는 약을 썼더니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 라고 해서 도파민 이론을 이제 주장하고요. 실제로 도파민 과활성이 있습니다. 전병 환자분들. 글루탐산 과잉 이론도 LSD 같은 그 요즘에 뭐 연예인이 무슨 마약을 했는데 LSD였대 뭐 이렇게 해서 좀 알려지긴 했는데 그런 환각제 같은 게 글루탐산을 뇌에서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썼더니 이 사람이 막 헛거를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그렇더라. 조현병처럼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 글루탐산에 대한 시스템을 또 좀 떨어뜨렸더니 증상이 좀 좋아지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과잉인 상태가 병이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사들만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리느냐가 저희의 관심사고 그래야 이제 증상이 좋아지니까. 아무튼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현병은 어쨌든 그냥 약 안 쓰고 상담으로 어떻게 못 고쳐주나요? 라고 하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어쨌든 좀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좀 소통이 되어야 이 사람을 좀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이제 병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 와요. 약을 드려도 잘 안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치료를 받게끔 해주는 뭐 가족이든 지역사회든 이런 도움들도 필요하고요. 중간중간 좀 괜찮아지면 스스로 또 약을 또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재발을 엄청 잘 해요. 또 증상이 확 나빠지면 결국은 또 수용하게 되는 이렇게 좀 갇혀있게 되는 병원에서 급성 치료를 좀 해야 되니까 본인한테도 또 손해죠. 자기도 이제 자기 집에서 잘 치료받으면 좋은데 수능도가 낮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조현병은 전체 인구의 1%라고 하는데 무조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종과 지역과 전혀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이건 안 깨어진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 요인이 그렇게 있진 않나 보다. 이렇게 몇 년이 계속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나 보다. 실제로 조현병은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한 명이 환자면 50% 이상에서 발현을 하니까 유전성이 굉장히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뒤집어 말하면 100%가 아니라 50%라고요? 라고 하면 그쵸. 100%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인구의 1%가 되게 많아요. 이제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조현병이 이렇게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뉴스에 언론에 되게 크게 나옵니다. 계속 듣기를 하고 한참 동안 이걸 다루고 이 사회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좀 잘 격리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분 강남역 부적 살해 사건이시고
요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하고 뭐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2015년, 2016년, 2017년 통계인데 정신장애인이 총 범죄자 중에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확률 0.4%,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꼭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반인이 훨씬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지는 않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를 곧 저지르게 생겼으니 당신을 잡아가겠습니다 하는 시스템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을 그러면 다 어디다가 다 이렇게 수용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진 않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좀 잘 재활하고 잘 치료해서 하게끔 시스템이 좀 잘 정비되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치료를 받게 하려고는 가족들이 많이 노력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가족의 힘으로만 데려가야 되는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인권이 이렇게 강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인권 문제가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정신보건법도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뭐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이렇게 훅 잡아다가 병원으로 확 데려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더 젊은 의사였을 때인데 그러면 어쨌든 병원에 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내보내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으로 환자를 못 모시고 오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급성기 증상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인 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도 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요. 병원을 안 가는 분들도 파악하고 어디에 환자가 좀 있는지를 또 파악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증상이 보였어요. 이 사람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직접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증상의 보호자를 찾아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는 건 경찰과 소방을 찾아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킬 때는 또 병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시스템은 있는데 입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찰관 선생님들이나 소방관 선생님들이나 이게 그러면 사람을 묶어서 강제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법적으로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72시간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멀쩡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시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는 정신질환자인 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뭐랄까 대화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멀쩡하지 않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막 자해타해 상황이 아니니까 못 데리고 가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막 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 데려가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병원으로 이송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치료를 잘 받게 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회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살에 대한 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만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정신질환이 정신과에서 다루는 병들이 뭐가 있어요? 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살에 대한 자살도 병이에요. 그러면 그쵸 자살을 유발하는 많은 병이 있고 자살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요. 집안에 자살한 분이 있으면 자살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살 자체가 뭐 단위병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어쨌든 자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드물지 않게 있어요. 정말로 내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나 아는 사람 욕까지만 했을 때 자살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면 99% 아마 있을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주변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들만 좀 드릴게요.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예요. 매년 이만큼 자살을 많이 해요. 10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인데 이거 OECD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많구나. 아까도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아무튼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만 2달이 건너서가 아니라 한 달이만 건너서까지는 다 있어요. 아무튼 연령별 사망 원인 사망률 이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10대, 20대, 30대 친구들은 사실은 사망할 일이 잘 없습니다. 뭐 병 때문에 죽을 일도 잘 없고요. 뭐 교통사고가 아니고선. 근데 이제 1위는 자살 때문에 죽어요. 10대, 20대, 30대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40, 50대가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암 때문에 죽는 경우가 1위이긴 하고요. 근데 자살이 또 2등이에요. 40, 50대에서도. 아, 자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각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라서 가져왔고요. 그리고는 그러면 자살은 10대, 20대가 많이 하느냐? 아니고요. 자살은 실제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이 해요. 노령 인구가 자살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10대들은 자살 때문에 죽는 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죽는 애들이 잘 없어서 그 중에서 1등으로 죽는 게 자살이라는 얘기였던 거지, 실제로 자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튼 어느 때는 괜찮고가 없는 거구나. 그냥 젊은 사람이든 노년기든 자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재미없는 얘기 빨리 하고 지나가면, 사회학적으로 에밀 듀리캠이라는 사람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믹 자살, 숙명적 자살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뭘 좀 도와주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기적 자살이에요. 사회적 집단에 강하게 융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자살이다. 그러니까 유대가 끊어졌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지지를 잃음으로써 고립감이나 소외감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뭐 내가 우울증 때문에 또는 뭐 조현병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기적 자살입니다. 이타적 자살이라는 건 뭐 되게 이타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 집단하고 지나치게 융화돼서,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사이판에 가봤는데 거기에 반자이 클리프라는 데가 있어요. 만세하면서 일본 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내려 죽은 데였죠. 그 가미가제 이런 것도 유명하죠. 진주만 연습하는데 그 일본 분들이 이제 비행기 째로 가져갔다가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타적 자살이기는 해요. 자기 집단을 위해서 자살을 한 거고 기꺼이 자살을 한 거고. 근데 뭐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아노믹 자살, 요거는 뭐랄까, 아노미라는 건 되게 그냥 혼란, 멘붕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파산 후 또는 복권 당첨 후 복권이 당첨되는데 죽는다고요. 그게 아노미가 와서예요. 사회적 균형의 특정 붕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닥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아노믹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숙명적 자살은 이런 이제 뭐 하인, 노예, 불임 여성이 예전에는 굉장히 막 이제 천대도 받고 뭐 다른 시바지를 드리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어두운 시절이 있었었죠. 이런 식으로 피학대자의 위치에서 도망치려고 숙명적으로 자살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살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이 상황이 이 사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뤄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럼 그 마음속에는 자살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희망, 영원히 잠들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이 경우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영원히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저한테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어준 약을 먹고 잠들 때가 그나마 좀 위안이 돼요. 그렇지만 우울한 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보통 제가 듣는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려고요. 그냥 뭐 내세가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냥 죽는 게 더 편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복수, 처벌, 통제 등에 대한 희망 이건데요. 뭐 이제 남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등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분노의 에너지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네가 매우 괴로워하겠지. 정말 너가 막 쓴 눈물을 이렇게 삼키면서 어쨌든 나를 기리도록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죽으면 진짜로 엄마가 정신을 좀 차리겠지. 진짜로 엄마는 보통 청소년기에 너무너무 이제 분노가 있을 때 부모한테 막 분노 에너지를 폭발하는 게 이제 자살 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복수, 처벌, 통제 때문에인 경우도 있고요. 속죄나 희생, 배상의 희망 이런 거. 그러니까 과도하게 죄책감 가지고 수치심 가지고 나는 이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이제 어떤 공직에 있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가혹행위 때문에 가신 분들 말고 자기가 어쨌든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수치심 때문에 떠나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죄책감이 과도해서 가는 경우들 많고요. 내가 이 수치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겠어 라는 것 때문에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구원, 재생, 재결합 등의 희망.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서 만나야겠는데, 따라가야겠는데, 노년기에도 잘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좀 되게 다른 지지 체계가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 보호자가 유일했었는데 그냥 떠나고 나서 진짜로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거나 이러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자살 시도를 한다라는 게 하나하나는 다 이해가 될 거고, 그 결국은 지금 네 마음이 어떤 건데? 라고 물어서 듣다 보면 그냥 이런 마음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세로토닌 레벨이 낮은 경우에서 자살을 하더라라는 게 밝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분들을 검사를 했더니 뇌에서 세로토닌의 대사 물질이 매우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있어야 얘를 갖고 이제 그 다음 물질로 뭐 5-HIAA라고 하는 물질이 얘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자체가 적어서 세로토닌이 뇌에서 계속 적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죠. 우울했다가 한참 우울했다가 죽었나봐라고 하는 메커니즘이랑 같아요. 세로토닌이 낮아져 있으면 아무튼 우울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 낮은 상태는 또 충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차분하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게 뭐 좀 있어보자. 그냥 내가 지금 괴롭지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뭐 내년엔 괜찮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되게 충동적이 돼요.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야겠어. 행동화하기도 하고요. 코티졸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이건 어쨌든 요건 스테로이드, 뭐랄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러죠. 어쨌든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게 원래 건강한 사람들의 메커니즘인데 이것도 이제 번아웃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성적으로 힘들어져 있어서 그냥 잠깐 힘을 내야 될 때 올라가는 코티졸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유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에서 일란성 쌍둥이보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살을 잘해요가 아니라 누가 자살을 했으면 일란성 쌍둥이 안에서는 자살률이 확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상당히 있겠다. 아까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집안의 가계도를 그렸는데 뭐 누가 좀 자살로 돌아가셨고 삼촌이 그렇게 자살로 돌아가셨고 뭐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고라고 하는 식으로 집안에서는 자살이 자꾸 보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성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유전 형질에서의 차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세로토닌 레벨이 계속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력들이. 그래서 엄마는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약간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있어요. 다 세로토닌이 낮아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도 상에서 세로토닌이 낮은 집안은 좀 전반적으로 세대 간에 계속 다 좀 낮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살의 고위험군은 45세 이상, 남성, 무직, 이혼 또는 사별, 알코올 의존이 있는 경우, 공격적인 경향이 있는 경우, 자살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다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누가 자살할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다 틀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공부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다 그냥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봤던 거예요. 어쨌든 자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는 숨김없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정도는 다 들어봤어요.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보통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포인트는 그거죠. 나한테 표현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뭐 잘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막 이제 내가 기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얘를 내가 열일을 다 제치고 진짜 구했어야 되는데 뭐 등등등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고 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자살 계획을 행동하려는 위험한 징후는 이 사람이 자살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차분해지고 초조해지는 경우에 자살한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 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 했었고, 뭐 어쨌든 막 우울해 보였었고, 그런데 어느 날 초연한 상태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진짜로 이제 내가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초연해지는 게 좀 위험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치료 및 개입은 어쨌든 입원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병원에 어쨌든 언제 데려가요? 예, 죽고 싶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는데 언제 데려가야 돼요? 라는 게 애매하죠. 근데 이제 위험한 상황에 데려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는 뭐 언제는 안 데려가도 되고가 아니라 어쨌든 병원을 다니게 해주는 건 무조건 중요하긴 하는데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매우 미흡해서 모니터가 안 돼요. 그냥 집에 가게 되면 혼자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입원하는 게 좋겠죠. 충동적인 행동의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쨌든 했었던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지내온 걸 보면 그냥 좀 가만히 있다가도 또 갑자기 또 뭘 일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누구 싸우기도 하고 아니 또 어디 가서 또 갑자기 이제 알바를 시작해야겠어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그만두고 또 집에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이 막 있는 경우들이 사실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당연하겠죠. 얘기해 주시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한 다음 주에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를 표현해서 자기 안에 이제 되게 무거웠던 걸 이렇게 뱉어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 얘기해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거를 들키면 못하게 할까봐가 아니라 들키면 다른 계획을 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계획을 얘기하는 경우는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환자는 그 치명성과 상관없이 입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응급실을 왔는데 이 사람 자살 시도를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이제 입원을 못 시킨대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막 집에 가겠다고 하고 보호자도 그냥 데려갈래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병원 입장에서는 결국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가시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자살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입원해야 돼요. 그냥 많은 경우들이 응급실에는 엊그제 갔었어요 하는 환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시도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줘요? 심리적 고통을 좀 경감시켜줘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을 좀 조절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안 되는 것들 많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가 있거나 이거 다 해결해줘야 된다기보다는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라는 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배우자나 이 사람이 고용한 고용인이나 사장이나 친구나 이런 경우에 이제 도움을 좀 구해서 심리적 고통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팅을 조금 편안하게 좀 해주고 도움 요청할 수 있게 해주고 현실적으로 지지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게 에이 힘내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구나. 너는 이런 점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너 이렇게 힘들 수 있겠어 라는 걸 정당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이외의 대체 방법도 좀 제시를 해주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보다 자살 충동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어요. 죽고 싶어요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가 아니라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10의 마음의 무게가 9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죽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하게 해주고 환자가 죽기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사망한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죽은 뒤에는 이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잘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자살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사람 무조건 구할 거야. 이거는 실제로는 구출할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경향이 있고 이건 이제 연구의 결과인데요. 치료자들 경향 중에 이게 너무너무 다가서가지고 막 자기가 무조건 지켜내야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이것도 해줄 수 있어, 이것도 해줄 수 있어. 결국은 환자도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너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이제 치료자는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요청을 못 들어주게 되었을 때 떠나보내게 되는 거고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젠가 환자를 실망시키게 되면 이 결국 직접적으로 자살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서 어쨌든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주었네 라고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내 자리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어떤 위험할 때 한 발짝 딱 가는 거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매번 물어봐주고 표현하게 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너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이 사람을 안 죽게 내가 해결하겠어 라는 것까지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 주냐 하면
약물 치료도 하고 전기응용 치료도 하고 정신 치료도 하고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가족 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탈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 우울증 얘기할 때도 그랬었어요. 약물 치료도 어쨌든 하고요. 자살 문제가 심할 때는 전기강령 치료를 하기도 하고 요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아무튼 왜 담아왔냐면요. 사실 자살 시도가 너무 극단적이고 현실화가 되어 있을 때에 아주 최근에 저기 이제 코에 흡입하는 약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인데 보통 항우울제는 약물 치료를 하면 빨라야 2, 3주 그리고 보통 한 4에서 6주 지나야 우울감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새로 나와 있는 약제들 중에 어쨌든 코에 흡입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우울감이 좀 싹 사라지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용도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냥 1회만이라도 또는 1, 2주만이라도 씁니다. 그러면 사실 자살 사고가 사라지기도 하니까 이거는 약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 잠깐 시간 벌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서요라는 걸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병원 데려가봤자 매번 그냥 집에만 돌아오고 계속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못 도와주겠어요 라고 해도 방법들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고요. 그냥 이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을 대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 제가 강의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내가 병원 갈 문제인 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야 될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정신과라는 게 뭐 하는 데인가?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한 가지랑 그 중에 좀 일부는 조금 더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랑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게 미리 질문을 받아둔 내용이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시키는 거에 정신과에 입원하는 건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입원은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병원에 외래를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는 거야 그냥 배 아파서 가는 거나 감기 때문에 가는 거나 똑같이 그냥 병원 가면 되겠지인데 입원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정신과는 좀 입원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해요. 제일 평범한 건 자의 입원이죠. 환자가 원했어요. 자기가 입원하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자기가 동의를 했고 내가 정신과 내가 입원하려고 왔어요 하면 되게 간단하죠. 퇴원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보내줘야 됩니다. 이 자의 입원 환자는 그 병원에서 어쨌든 저 퇴원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하루 이틀 뭉개면은 안 되고요. 바로 그날 퇴원시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2달마다 의사가 물어보게 돼 있어요. 퇴원 안 하실 거예요? 퇴원하고 싶으세요 혹시? 이거 물어보는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입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드려요. 자입원 하시면 언제든 원할 때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치료를 좀 잘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꼬시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집에 또 가시면 약도 안 먹고 증상은 또 안 좋아져서 그래서 잠깐이라도 좀 입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자입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동의입원은 퇴원 요구할 때 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치료가 강제로라도 필요한 분인데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본인도 동의를 했지만 이 72시간 내에 입원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이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입원이 타당하다면 그래서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 경우에 이제 나 퇴원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바뀌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새로 생긴 입원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강제 입원인데요.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에 의한 비자의 입원이에요. 환자는 동의하지 않고요. 내가 왜 갇혀야 돼 이러는 상황이고 이제 보호 의무자라고 하는 직계 가족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부모님이든 성인이든 자녀들이든 이런 경우에 아니면 또 이제 나한테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나 자매도 괜찮고요. 따로 사는 형제 자매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한 석 달 이상 계속 나한테 생활비를 주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다 보호의무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아주 직계 가족이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좀 약간의 친척이더라도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생계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진짜 보호자라는 그 입증이 되면 되는 아무튼 2명 이상에 의해서 입원하는 건데요. 이게 보호의무자도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거를 판단하는 의사도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환자분을 데려와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와서 입원을 시킬래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입원을 시키기로 했으면 2주 내로 어쨌든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입원이 타당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최대한 없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입원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이렇게 이제 다른 의사가 확인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나서 입원 적정성 평가라고 해서 또 다른 기관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1차 입원으로는 3개월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다 안 되었으면 이 의사가 3개월 연장 신청을 따로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너무 오래 가둬놓지도 않게, 게다가 또 부당하게 가둬놓지 않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강제 입원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입원시키세요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긴 하고요. 환자가 동의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행정 입원이라고 하는 건 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속 요 경우는 이제 행정 당국에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보통은 보호자가 뭐 잘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 사람을 어쨌든 보호자가 알아서 치료하게끔 유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을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처음에 입원하고 2주 이내에 계속 입원시킬 건지는 또 판정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아무튼 있는데, 이렇게 보호자나 환자나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정당국에서 결정하는 입원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입원에 대한 4가지 주요 형태인데, 응급입원이라는 좀 번외의 절차가, 요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이랑 그냥 응급실에 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두 분이 동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판단을 해서 병원에 데려갔고, 거기 응급실의 의사가 이건 정신질환이네, 정신과 의사가 봐야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도 이 두 분만 동의가 되면 72시간 동안은 응급으로 입원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전문가도 가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정당하게 구속하게 되는 거에 대한 절차들도 만들어서 잘 채워서 입원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법률이에요. 근데 입원을 시키기가 좀 까다로워진 거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4년 전에 시행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이들 적응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입원실이 많이 적어졌어요. 병원들에서 이거를 그러면 뭐 어쨌든 의사도 다른 병원 의사가 와서 컨펌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입원시켜 놨을 때도 마치 우리가 다 항상 부당하게 있는 것처럼 항상 감시당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쨌든 초반에는 인식이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시작할 때도 이거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다 내야 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저항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뀔 때 저항이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있었었거든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막 부당하게 가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막 서류 작업이 엄청 많아지게 되고 힘들어지네, 그냥 입원실 운영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많아져서 입원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정신질환이 꼭 입원이 필요한데요 라고 해도 입원시킬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문제도 있고, 요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걸 챙기기는 더 어려워지는, 마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너칭하는 것처럼 그거 하지마 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좀 잘 협조를 안 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시키기 좀 어려워요. 그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던, 결국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께서 지역사회 질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좋아졌어요. 입원을 시켜야겠어요 라고 해도 뭐 어쨌든 보호자를 막 찾아서 보호자분한테 가시라고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뭐 경찰이든 구급요원이든 이렇게 부탁드려도 안 돼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라고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책임의 주체가 막 이제 인권이 강조된 건 좋으나 법이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결국은 내가 책임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치료로 모시고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 얘기를 하면서, 조현병 환자분들이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제때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치료로 잘 이끌고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그 시스템이 더 잘 정비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팀이 되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거기 가서 좀 이제 약물 치료를 좀 직접 주고 하는 정도의 시스템도 좋겠는데, 이거는
또 많은 행정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일이라서 어쨌든 입원을 무조건 시키는 건 좋은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입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입원시키기가 좀 어려워진 거 있다라는 얘기랑 우리가 어쨌든 주변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어떤 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